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 바람 빼기를 지금까지 해왔다. 네.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만 막아준 거예요. 거긴 먹히니까. 근데 일반 소비나 이런 쪽에는 금리 인하가 약발이 안 먹히는 게 유동성 함정이거든요. 큰 흐름에서의 상승이 꺾인 장은 아니다. 재정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다음번엔 나스닥은 정고를 뚫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고금리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거 없다. 이미 금리는 작년에 쫙 금리 인상하면서 다 네. 끝난 이슈다. 네.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. 올해 초까지 해서.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는 애들만 지금 계속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가는 애들이 뭐예요? 이 성장성을 증명한 애들이잖아요.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네. 우리 빅테크 기업처럼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,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기업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수익 성장주라 그러든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성장성을 입증해낸 애들만 주가가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이 코로나 터졌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을 거요. 그런 것도 많아요. 그죠?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. 지금 나머지 못 올랐어요. 왜 그럴까? 고금리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요. 이 고금리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성장성을 입증해내지 못한 애들은 꼼짝 못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고도 성장이다라고 입증한 애들만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배터리 주식에 그렇게 모이는 거고 그다음에 뭐 AI주, 반도체주 몰리는 거고 얼마 전에는 죄송합니다. 초전도체도 같은 거잖아요. 그랬죠. 근데 초전도체는 지금 가짜다 이래가지고 뭐 말이 많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말이 많은데 뭐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근데 그렇게 무언가 획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들한테만 지금 걔들 아니면 이 고금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시장이.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내년이 올해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기는 더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. 저 에코프로 우리 여기 맨날 와서 하시는 김민수 대표가 추천을 해가지고 2년인가 전에 9만 원에 샀었어요. 그래가지고 싸게 사셨네. 얘기 들어보세요. 15만 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. 그게 그랬죠. 한동안 15만 원 못 넘었어요. 9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. 한 60% 넘게 먹었어요. 잘 먹었지. 그때는 행복했죠. 네, 잘 먹었지. 그때는 아주 굉장히 행복했죠. 그리고 김민수 대표한테 김 대표 고마워. 얼마나 좀 됐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포모가 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자기가 파란 데다 더 가버리는 게 진짜 포모가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포모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난 이게 야, 정말 미치겠더라고. 10배가 10몇 배가 올랐어요. 거기다가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? 뭐요? 내가 그때 에코프로를 추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얘기 듣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추천을 했지. 그 사람들은 나중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야. 나한테 연락이 와요. 이거 언제 팔아요? 팔았는데. 100만 원 갔는데. 그래 네 맘대로 해. 이러고 이제 이건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에코프로를 자 9만 원에 들고서 제가 계속 들고 있었다고 쳐요. 저 100만 원 가는데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? 못 갖고 있습니다. 20만 원 가면 팔고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. 그리고는 그잖아요. 그게 주가라는 게 이게 생각처럼 이게 위로 그냥 이렇게만 가지면 좋은데 이렇게 가는 주식 봤어요? 그렇지. 이러잖아요. 떨어지면 끝인가 보다 하고 팔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. 그거 다시 무서워서 못 타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100%, 200% 먹으면 잘 먹고 나오는 거고 그거를 9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요즘 망치 매매라 그러대. 뭐라 그래요? 기절. 망치 매매. 사놓고 난 다음에 망치로 머리 쳐가지고 기절해서 100만 원 됐을 때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먹을 게 많은 장이건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먹은 게 별로 없는 장이에요. 개인들은. 그렇죠. 전문 트레이더들은 많이 먹죠. 김민수 대표 많이 먹었겠지. 근데 차영주 소장 많이 벌었겠지. 그런데 일반 개인 트레이더들은 생각만큼 많이 벌 수 없는 장이다. 근데 내년에는 금리가 저금리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주식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
투자해서 적정한 수익을 벌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지금도 골디락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네. 사람들이 있어요. 미국에서 네. 뉴스에도 나오고. 근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다. 지금 잠깐 요즘 조정받지만 사실 좋았잖아요. 올 좋았죠. 초부터.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미국이나 우리나 다 공통적인 현상이 가는 주식만 다 가는 것만 가는데 네. 전체가 다 이거는 좋을 아직 것이다. 골디락스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물가도 안정됐는데 성장은 중성장 정도를 꾸준히 지속해서 몇 년 가는 게 골디락스거든요. 그게 시작되는 거는 내년쯤 시작할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럼 골디락스가 시작이 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들고 있다가 정말 탈출 못 해가지고 물려서 고생하던 애들도 본전 위로 올라가고 어떤 거를 사도 빚마저도 그냥 대충 그 안타 정도는 되는. 우리 지난 코로나 이후 장세 그냥 사놓고 좀 밀려도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. 이거 굉장히 코로나 이후의 장세는 계속 무작위 올라간 장세니까 모든 게 다 간 장세니까 그때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높은 그 수익률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사놓으면 웬만하면은 마이너스는 나지 않는 플러스 나는 그런 장세가 내년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올해는 몇몇 개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온 세상이라 그러면 내년은 많은 주식들이 골고루 주가가 올라가는. 왜냐? 금리가 떨어지니까 재평가를 받는 거죠.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하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골드락스 들어가면은요, 우리 주식은 재미가 없어요. 그래요. 하긴 또 미국 증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안 좋아야 이 신흥국 증시, 한국 증시가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있더라고요. 있고 우리 산업 구조가 골디락스에서 빚을 발하기에 힘들어요. 골디락스에서 빚을 발하려면 소비주가 짱짱해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는 산업재거든. 그렇죠. 네. 산업재는요 한 10년 사이클에 한 번 좋은 거예요. 초반에 경기 죽었다 올랐을 때 쫙 올라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상태로 큰 적이 없는 어쩌면 더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. 그렇지만 지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내년 되면은 좀 평가를 지금보다는 잘 받을 거다. 금리가 떨어지니까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장세가 올라가는 요인이 무엇일까? 네. 우리 한국 증시가 오르려면은 사실 외국인 투자 이게 좀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인데 지금은 뭐 환율도 1,340원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네. 어떻습니까? 내년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의견이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. 환율이 지금 1,340원쯤 갔다가 조금 떨어지죠. 30몇 원 됐죠. 9월 말에 미국 나가야 돼서 환전해야 되는데 지금 늦춰서 환전하려고 하다 지금 다시 올라버려가지고. 근데 환율은 지금 달러가 지난 한 10년 내 뭐 최고의 시절을 요즘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지금 미국 경제 자체를 놓고 보면은 네. 돈 찍어낸 거 보면은 가치가 참 폭락을 해야 되는 건데. 폭락에도 모자르죠. 근데 오히려 거꾸로 더 좋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 보시면 달러 지수가 세 자리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? 그렇죠. 최근에 별로 없어요. 요번에 세 자리 간 거예요. 다 90, 뭐 80대도 가고. 달러가 갑자기 110,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잖아요. 그래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. 근데 그 기간이 좀 길거든. 길으니까. 요번에 길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하나의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. 절대 그렇진 않고요. 지금 달러가 다시 달러 강으로 된 거는 일본이 YCC를 많이 후퇴를 할 것처럼 떠들다가 조금 올리고 끝나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갔고 지금 위안화 약세잖아요. 그럼 그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클 거예요. 유로는 좋든 나쁘든 그냥 큰 의미가 없고. 근데 유로도 지금 뭐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으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건 상대성이니까 뭐 저건 절대적으로 달러 지수가 펀더멘털 밸류가 110이다 이런 건 없어요. 환율은 무조건 상대성이에요. 절대적으로 원화 환율이 최고 적정한 원화 환율은 1,100원이다 이런 거 없어요.
왜냐면 또 그 이렇게 상황이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네. 가격 자체 그 전체가 달라지니까 네. 우리만이 아니라. 환율은 그 자체의 정의가 교환 비율이잖아요. 교환 비율. 교환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적인 거예요. 상대가 세면 내 건 약해지고 상대가 약하면 내 건 세지고. 절대적인 이거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펀더멘탈 밸류 이런 거 없어요. 환율은. 자, 그러면 달러가 제일 센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. 우리 아주 그 중국 애들의 그 문구 중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권세가 길면 10년 가는 거 없고 꽃이 아무리 예쁘게 펴도 10일 넘어가는 꽃 없거든요. 전 지금 중국이 최악의 상태를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최악의 상태 지나서 위안화가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엔화도 좀 있으면 이제 엔화 좀 강으로 가야 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. 아직은 엔화 약을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정이 되면 그럼 달러 약으로 가지 않을까요? 달러 좀 약하고 달러는 다시 구자를 봐야 정상이거든요. 구자는 뭐예요? 지금 그보다 더 떨어져도 지금 그렇죠. 될까 말까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원화도 내년쯤 되면 원화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냐. 그러니까 미국 여행이나 지금 일본 여행 가긴 좋잖아요. 그렇죠. 중국 여행 가기도 좋을 거예요. 근데 미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 가기도 내년쯤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원화가 이제 달러가 약으로 바뀌는 세상이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돈이 밀려 들어오겠죠.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의 위기 이게 이제 잘 해결되고 네. 뭐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. 중국이 과연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골물대로 골마서 네. 이거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. 이것은 중국 정부의 의도된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네. 벽개원 사태까지 왔죠.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 바람 빼기를 지금까지 해왔다. 네. 근데 지금 사태가 너무 커져서 예상 밖으로. 예상 밖으로 커져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. 그 얘기랑 이 얘기 둘이 똑같은 얘기예요. 지금 사실 같은 얘기예요. 같은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. 우리나라 와서도 더 많이 살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이게 서구권하고 문화가 좀 달라요. 네. 그래서 서구권은요 그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정부의 힘이라는 게 아무리 정부가 세지려고 해도 세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서구권 문화예요. 이제 사회계약에 의해서 생긴 정부가 네가 뭔데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. 너 일 제대로 잘못하면 바꾼다? 이게 사회계약이잖아요. 근데 우리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.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. 중국도 그렇고요. 네. 네,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뭘 하면 잘해요. 그렇죠. 말 잘 듣잖아요. 우리 네. 정부 말. 네. 잘해요.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우리 외환위기 터졌을 때 우리 나라 살리자고 다 금모으기 했잖아요. 그리스 유럽 재정위기 터졌을 때 그리스 국민들 어떻게 했어요? 내 연금 깎지 말라고 데모했잖아요. 나라에 망하든 말든 내 연금 깎지 마잖아요. 난 망해? 그럼 네가 잘한다 그래서 네가 국가한다 그런 거잖아. 너 바꿔. 이거잖아 얘기들은.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. 우리는 한번 그렇게 배워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앙통제국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질서 있는 그 퇴출을 할 수 있다.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부동산 붐이 너무 사태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너무 한도라서 그래서 유동성 함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.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해도 안 먹혀요. 이번에 0.1% 했지만 뭐 시장은 오히려 실망했죠. 그게 유동성 함정이라서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만 막아준 거예요. 거긴 먹히니까. 그렇지. 근데 일반 소비나 이런 쪽에는 금리 인하가 약발이 안 먹히는 게 유동성 함정이거든요.
좀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다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. 그러면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를 살려내는 효과가 있냐? 그게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한 거는 그냥 금융시장 무너지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중국이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홍다 사태도 시간이 걸렸잖아요. 한 1년 그렇죠. 가까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완다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벽개원이 또 터졌으니까 그 벽개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가 한자 우리말로 읽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다만 너무 커져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갈 수 있으니 그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. 주의하시고. 주의하고. 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그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또 미국에서 화해 제스처,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 아니냐,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, 네. 좀 이 상무부 장관이 넘어가잖아요. 이러한 스탠스들이 결국 중국이 너무 어려워지면 또 미국도 타격을 받으니까, 그렇죠. 이게 또 갈등 해소의 또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약간은 좀 갈등을 해소하고 가야 되겠죠. 지금 너무 그동안 서로 치고받았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세계 공장을 하는 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니까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빠졌고 일단 인도로 넘기겠다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생각 외로 인도가 그걸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. 인도가 참 열악하더라고요, 인프라들랑. 가장 열악한 거는 이 그냥 일반 인프라가 열악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 인프라가 가장 열악해요. 거기는. 그러니까 우리 속담 중에 나 제일 좋아하는 내 속담이 뭐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. 우린 윤회를 안 믿어요.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. 에이, 아무도 안 믿습니다. 우리 국민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거지 안 믿어요 우리 윤회. 있을 수도 있지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우리 윤회 안 믿어요. 당장 나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. 그렇죠. 그 얘기예요. 인도는 윤회를 믿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부자 되면 안 돼. 그래서 아, 지금 부자 되면 다음번엔 거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.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. 해요. 거기는 카르마를 거기는 그 믿는 동네잖아요. 그래서 인도는 아직까지 민도도 따라오지 못하고 네.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은 그 뭐야 공공 장소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여자 하나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추행하고 뭐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해외 토픽에 나왔었죠. 나오잖아요. 관광객들. 인도는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. 그게. 그래서 인도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거 첫째.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이런 지방까지도 잘 안 미치는 거. 그러니까 이거 제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몇 년 전이에요. 중국 인구가 13억. 그러면 전 세계 행자부 장관 회의 딱 모여서 인구 많은 거 가지고 자랑들을 하는 벌어진단 말이에요. 미국이 계속 우리 출산율 떨어지고 한국 출산율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까불지 마. 우리 13억이야. 우리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. 그러니까 인도 장관이 옆에 있다가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2억 5천인데 알고 보면 너희보다 많을지도 몰라. 숫자를 제대로 집계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. 지금 행정력이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에 올라오지 않은 애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. 인도는. 그래서 사회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. 그럼요.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서방 국가들이 인도를 제2의 중국을 대체하는 제2의 공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인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.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있어요. 지금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그 CEO들 네. 보면은 인도계가 상당히 많다. 얘네들의 그 교육법이 뭔지는 몰라도 천재적인 친구들이 많다. 인구 대비 그래서 그런가요? 인도는요, 개개인들은 굉장히 똑똑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의 노벨상을 받는 중에 노벨상을 받는 중에 천재 중에 천재는 노벨 물리학상들이거든요. 아유, 우리 같은 경제 말만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이 천재는 천재인데 이 사람들도. 다음에 제일 머리 천재성하고 관련된 게 노벨 평화상. 아무 관련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노벨 경제학상은 전부 다 유럽 쪽 애들이 노벨 물리학상은 다 그쪽 애들이 다 먹었어요. 그렇죠.
인도가 한 명이 있나 그래요. 일본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일본 노벨상은요, 그 이론 페이퍼가 아니고 그 실증 페이퍼 가지고 그 받았어요. 일본은. 그 뭐냐면 이거는요, 돈 집어넣고 시간만 집어넣으면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. 그거. 아 그래요? 네, 그 논문 뭐냐면 중성미장가 하는 거를 발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우주의 빛이 이렇게 지나가다 어딜 통과하면 잠깐 나오고 없어지는 거래요. 이게 이제 원자의 구조 속에서 틀림없이 이 자리가 있어야 원자가 안정화되는 거고 물리학상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학자가 폐광에다가 수조에다가 중수를 이렇게 큰 수조에 담아놓고 수십 년을 기다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주에서 뭐가 터졌잖아요. 그게 쫙 와서 거기 지나갔을 때 흔적을 남겼고 그거를 발표해서 그게 노벨상 받은 거예요. 이거는 이론 페이퍼가 아니에요. 근데 이론 페이퍼에 가장 가깝게 페이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인도예요. 아 그래요? 인도 사람들 머리 좋아요. 개개인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. 근데 인도의 민도가 아직 못 따라오는 상태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국가주의 이런 게 별로 약해요. 자유주의. 네, 개인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해. 거기다가 이상한 그 카스트 제도까지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이게 컨트롤하기 힘든. 인도는 좀 그래서 인도의 미래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국하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사이를 계속 가야 될 거냐는 게 이제 한 가지 관건이고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미국이 반도체 가지고 중국을 저렇게 괴롭히지만 중국이 EUV 안 준다고 중국은 뭐 끝까지 반도체 못 할 것 같아요. 그러지 않거든요. 한 20년 지나면 쫓아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. EUV 만들면 되는데 뭐.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중국은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큰 문제 없이 가지 않겠나. 그렇다면 지금 이 중국 불안감, 뭐 이러저런 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흔들리는 증시 이거는 뭐 잠깐의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저는 이제 그런 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. 매수 기회다. 그러니까 이번에 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, 사실 장. 그죠, 요즘. 최근 안 좋았죠. 안 좋죠? 8월 안 좋았죠. 네. 이제 지난번에 뭐 그 이준호 소장이 물어보대요. 뭐 장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다 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지금 휴가 가는 타이밍이기도 하고. 그렇지. 네. 여기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엎어진 김에 가기도 하고. 그러고 다시 이제 재정연수 더 달리지 않겠어요?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장이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의 상승이 꺾인 장은 아니다. 근데 너무 많이 달렸던 거 좀 쉬어야 되고 여름 휴가도 좀 가야 되고 요거 좀 그래서 재정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네. 요 다음번엔 나스닥은 정고를 뚫을 것 같다.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관한 논쟁만 정리되고 나면 나스닥은 뭐 달릴 것 같고 그럼 우리도 지금보다는 좋겠죠. 뭐. 그럼 뭐 그 이전에 정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 보네요. 나스닥이요? 네. 무조건 돌파해야죠. 그러면 엄청 오르는 건데. 아니 이거 생각해보세요. 그러니까 빵주는 그냥 더 안 가고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. 많이 올랐잖아, 걔들은. 다른 것들 못 오른 다른 것들이. 아니 이제 고금리에 그러니까 빵주는 실적 성장주들이잖아요. 그렇죠. 얘들은 실적을 내는 애들이잖아요. 실적 내는 성장이니까 갔는데 나머지 실적을 못 내는 성장주들이잖아요. 공중에 붕 떠 있는 애들이에요. 그렇죠. 발을 땅에 디뎌야 되는데 땅에 안 디디는 그 공중에만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고금리니까 그냥 완전히 다 추락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얘들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뭐 앞으로 나스닥은 저는 실적 성장주 쪽보다는 그런 그 하늘로 떠다니는 애들 걔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증시, 금융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. 네.